낮에는 친구들과 함께 흙과 돌멩이로 소꿉놀이를 하던 강아지풀과 토끼풀과 온갖 잡초가 무성했던 공터. 해가 질 무렵이면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던 곳. 밤이 되면 아이들의 조잘거림을 따스히 흡수한 밤하늘이 깊고 푸르게 짙어지던 그곳. 토끼가 절구를 받던 달과 그윽한 밤하늘. 모윤수객이 밤 호수를 읽을 때면 늘 떠오르는 나의 밤하늘. 그 밤하늘이 지금도 때때로 그리운 건 기억인지 상상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날의 밤호수가 그리운 건 토끼가 살고 있는 달로부터 너무 많이 도망와버린 내 나이 40자락인 때문일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기억과 추억은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머릿속 저장이 기억이라면 추억은 그 일들에 감정이 더해진 거 아닐까 싶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기억은 머리로 하고 추억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추억의 중심엔 무엇이 있으세요? 아파트라는 세상 편한 주거 공간이 대세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추억할 거리도 점차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불편했던,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며 정을 나누며 살던 때가 그리워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추억 속의 그 집,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멜리에 북스에서 펴낸 안녕 나의 한옥집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임수진 씨는 20대 국어교사로 잠시 일하다가 잠깐의 휴직이 계기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이방인이란 느낌이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그리움이 솟아오르곤 하죠. 작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두고 온 삶을 뒤로하고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저 이대로도 괜찮다 싶던 날 병이 도졌다. 아니, 중병이 시작됐다. 가슴이 먹먹한 병, 그리운 게 많아서 죽을 것 같은 병, 보고픈 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병이라고요. 코로나로 마음대로 오갈 수도 보고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저자는 그리움을 달래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30여 년 전 공주의 한옥집에서 살던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어린 시절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골목을 지나 나의 한옥집으로. 골목길. 그 골목길 끝에 한옥집 대문이 있었다. 골목이 시작되는 곳에만 서도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마음이 놓이던 곳.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려 오줌 싸배기가 되고 때론 똥 싸배기가 되었던 곳. 한옥집 골목길. 그 끝에 갈색 대문이 있었다. 골목 끝까지 달려가서 한 번쯤 잡아보고 싶은 청동 손잡이. 끽 소리내어 밀어보고 싶어지는 낡은 문.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게 하는 다정한 흙 담벼락. 그 안에 나의 세계가 있었다.
골목길은 늘 분주했다. 도립병원 담을 끼고 있어 병원의 분주함이 전해지고, 반대편에는 골목집들의 낮은 담이 정겨운 와글거리고 시끌벅적하던 골목길이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고, 아침이면 교복 입은 하숙생 언니 오빠들이 바삐 걸어가던 길. 여름날 저녁이면 골목길에 모기약차가 연기를 뿜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똥차가 돌면 지독한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병원 담벼락도 나무들도 각자의 이유로 분주한 골목길이었다. 밤이 되면 무섭도록 고요한 골목길이었다. 때때로 나는 길을 잃었다. 그 작은 고장에서도 길을 잃고 멀리 헤매다 들어온 적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멀리 장기든가 외곽에 사는 양계장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집과 반대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버렸다. 멀리 간 후 눈물 콧물을 빼며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맘씨 착한 아저씨가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셨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그날 어둑어둑해져서야 나는 골목 끝에 섰다. 대문이 보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흙바닥의 긴 골목길은 그렇게 나를 감싸주었다. 이제 집에 다 왔다고. 이제 마음 놓으라고. 친구와 싸우고 집에 오던 날, 돈을 잃어버리고 울며 오던 날도, 아파서 조퇴하고 돌아오던 그날도 골목길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서 뛰어가서 저 손잡이를 잡고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고 고단함을 안아주는 한옥집의 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있는 따뜻한 곳으로, 나의 나무와 꽃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세계로. 까치에게 헛일을 남기지 못한 자의 저주. 유치가 빠질 때쯤. 언니들이 학교에 가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면 집안은 온전히 나만의 왕국이었다. 할머니와 복렬 언니를 쫓아다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책을 읽고, 할머니 방의 벽장 속에 들어가서 엿가락을 훔쳐먹기도 하는 시간들. 그렇게 자유롭던 시절의 나에게 다가오던 또 하나의 공포는 바로 유치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집안 구석에 숨어서 특별한 작업에 열중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사명을 홀로 짊어지고,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누구도 나의 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어서 이 일을 빼내야 한다는 필살의 사명. 도대체 그 시절에 우리는 왜 이가 흔들리면 실에 묶어 빼내야만 했던 걸까? 언니들을 통해 몇 번이나 그 과정을 본 기억이 있었다. 할머니의 실 묶기, 가차없이 이어지는 이마 때리기와 실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자그마한 이. 그 다음 아빠가 그것을 헌니 줄게 세이다오의 가락에 맞춰 멀리 지붕 위로 날려보내는 의식. 이 일련의 의식들은 언니들이 하는 걸 구경할 때는 재미나고 두근두근하지만 내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다.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다. 입안에 실을 묻고 이마를 때리며 빼버리다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밥을 먹기도 불편하고 잘 씹지도 못하니 아무래도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또 시치미를 딱 떼고 아니라고, 이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기곤 했지만 할머니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직감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었다. 그날도 아마 몇 번째인가의 유치가 흔들리고 있을 때였다. 이미 두어 번 어른들의 눈을 피해 혼자 이를 뺀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몰래 이를 흔들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매의 눈을 지닌 할머니는 아침밥을 먹는 내내 내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고 이미 하얀 무명실까지 준비해놓고 나를 할머니 방으로 부르셨다. 할머니의 반지꼬리에 있던 하얀 무명실은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한 새하얀 이불 호청을 방 안에 가득 펼쳐놓고 무명실을 대바늘에 끼워 꿰매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좋아했다. 햇빛을 머금은 이불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방에 드니 얼른 내려오라 혼이 나면서도 그 느낌을 즐겼다. 바로 그 무명실을 치마폭 아래 숨겨놓고 할머니는 나를 부르셨다. 이가 흔들리나 얼마나 흔들리나 뒤에 덧니가 생겼나 안 생겼나 보기만 하자고, 누워보라고. 결국 유인에 넘어간 나는 할머니 무릎을 베어 누웠고 그때 할머니 손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무명실. 싫어 할머니, 나 이 안 뺄 거야. 안 빼면 큰일 나. 이가 다 삐죽삐죽해져서 도깨비처럼 되면 어쩌려고. 그래도 싫어, 안 뺄 거야. 그렇게 실을 감으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자 사이의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잡힌 나의 이는 실을 감기도 전에 쑥 빠져나와 내 입속으로 꿀꺽. 그 순간의 정적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할머니와 나.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정적. 그리고 밀려온 공포.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학교도 못 가보고 나이 6에 이렇게 가는구나.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루로 나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곧 나는 죽는다고.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화하는 거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본 인생의 첫 기억이다. 엄마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나의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왜 이를 삼키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걸까? 이후로도 아빠는 종종 놀리곤 하셨다. 수진이는 밥 안 씹어도 돼. 이 뱃속에 가면 삼키니가 다 씹어줄 거야. 라고. 그 말도 나는 한동안 믿었다. 뱃속에서 그 이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이빨들과 함께 괴물같이 커다랗고 삐죽삐죽한 입을 만들고 있는 무서운 상상도 따라다녔다. 그것은 까치에게 헛일을 던지지 못하고 뱃속에 남긴 자의 저주와 같이 무섭고도 오묘한 세계였다.
한옥 집안에 실제하던 신비의 세계 말이다. 꼬리가 긴 아이. 한옥집의 겨울밤. 지금도 난 살림이라면 아주 꽝이다. 주부 경력 15년 차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손이 느리고 요리도 서툴다. 깨고 부수고 고장내는 것도 많다. 그러나 이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뭔가 하려 하면 식구들은 괜찮아, 괜찮아. 넌 저리 가 있어.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고장나고 망가지고 맛이 없어진다고 아예 아서라고 하는 것이었다. 호기심도 많아 모든 뒤지기를 좋아했고 만지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러고 나면 반드시 티가 났다. 꼬리가 길다라고 늘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수진이는 꼬리가 너무 길어. 뭐 했는지 다 티가 나. 그러니 차라리 못쓰게 하거나 다치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다. 그날은 몹시도 추운 겨울밤이었다. 겨울밤 부엌은 알싸하게 춥다. 부엌이 워낙 넓어 썰렁하기도 하고 앞뒤문으로 드나드는 외풍은 겨울밤을 보내기엔 차고 거세다. 겨울이 되면 어른들은 얼른 할 일을 마치고 아휴 추워라 하시며 뜨끈한 방으로 들어오신다. 남은 일은 챙겨 들어와 방에서 도마를 펼쳐놓고 하기도 하고 불을 써야 하면 방 안에 있는 작은 난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늘한 부엌보다야 따뜻한 방 안에서 일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말할 것도 없다. 도구와 재료를 들여놓고 내가기가 쉽지 않지만 어른들은 그런 일에 이골이 나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안방에서 엄마가 썰어주시면 이것저것 넙죽넙죽 받아먹던 기억이 많다. 오줌 싸배기 시절 나만 몰래 불러 은행을 구워주시던 곳도 안방이었고 인삼을 다릴 때 사용하시던 빨간 전기찜기도 항상 안방에서 끓고 있었다. 인삼의 씁쓸하고도 깊은 향과 함께 빨간 냄비의 유리뚜껑에 보글보글 수증기가 맺히면 왠지 마음까지 뜨끈해졌다. 몇 번을 우려내느라 며칠 내내 냄비는 그 자리에 있었다. 처음 달인 물은 할머니와 아빠에게, 그 다음 물은 엄마와 고모들에게, 그 다음 물은 우리에게까지 차례가 왔다. 그 맛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먹었다. 할머니가 순대며 간, 귀 등 돼지 부속물을 시장에서 사오시던 날엔 안방에 나무 도마를 놓고 설렁설렁 잘라 소금에 찍어주셨다. 그 쫄깃쫄깃한 맛이라니. 뭐니 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골국을 끓이는 날이었다. 가마솥에 밤새 끓이는 사골국. 어르신들 겨울철 몸보신용으로 시장 정육점에서 신선한 뼈와 고기를 사와 물을 가득 붓고 아궁이 밑에 장작을 잔뜩 넣은 후 밤새 부르르 끓인다. 사골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하다. 국물이 적당히 끓었을 때 엄마는 도가니와 꼬리, 스지를 몇 개 건져 안방으로 가져오신다. 큰 칼로 설렁설렁 쓸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면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맛은 기가 막혔다. 그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맛은 지금 내가 사골을 끓여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물구나무를 서도 따라갈 수 없는 한옥집의 맛이다. 뜨거운 가마솥에 마시고 얼굴이 얼얼하도록 바람이 부는 차가운 한옥집 겨울밤에 마시고 뜨끈한 아랫목의 맛이다. 그날의 재료는 흰 떡이었다. 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진즉 2말가량의 쌀을 씻어 할머니와 복렬 언니가 방앗간에 맡겨놓은 떡이었다. 가래떡은 굽이굽이 길기도 하다. 엄마는 떡을 썰고 우리는 옆에서 책도 읽고 놀았다.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엄마가 해주시는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었다. 세 왕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각자 황금과 왕관과 칼로 사랑을 맹세하자 그 여인이 결국 죽어서 튤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슬프고 감미로웠다. 엄마는 그 어떤 이야기도 감칠맛 나게 해주시는 재주가 있었다. 가정선생님이셨지만 학교에서도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친 사내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조용히들 하더라고 했다. 떡 써는 고요한 소리와 함께 엄마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겨울밤이었다. 엄마가 써는 떡은 조총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할머니처럼 참기름과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떡을 썰던 엄마는 잠시 다른 재료를 가져온다며 나가셨다. 그런데 문득 내 눈에 도마와 칼이 들어왔다. 떡 써는 거? 까짓 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였다. 제법 재미도 있어 보이고. 엄마가 자리에 앉아서 커다란 식칼로 떡을 썰기 시작했다. 하나, 둘, 제법 그럴듯하게 썰렸다. 좀 더 썰자. 별거 아니구나. 셋, 넷.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이고, 내가 썬 것은 떡이 아니라 내 손이었다.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깊숙이 칼이 들어갔고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아팠다. 아이고, 이 칼을 두고 나간 내가 잘못이지. 엄마는 자책을 하셨고 나의 오두방정 또한 야단을 맞았다. 그 상처는 생각보다 꽤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고 마치 어디서 힘 좀 쓰다 온 여인네처럼 작지만 왼쪽 엄지 아래에 인상적인 칼자국을 남겨놓았다. 지금껏. 왜 아니 그랬겠는가? 나는 꼬리가 긴 아이였으니. 꼬리가 긴 아이는 이제 아이가 아니지만 몇 해 전 엄지손가락에 또 하나의 상처를 냈다. 이번에는 반대편인 오른쪽 엄지였다. 늘 있는 일이지만 설거지를 하다가 깨버린 유리 조각이 깊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양쪽 엄지손가락을 맞대면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흉터 자국이 생겼다. 양쪽 엄지의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떡을 썰던 겨울밤을 떠올린다. 몹시 아팠던 나의 오두방정의 결과를 떠올린다. 그리고 커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어설픔 역시 깨닫는다. 내 나이 40이 되었어도 지금도 어린애 보듯하시며 살림하고 사는 게 신기하다 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혀를 차며 막내가 뭘 한다고 너 나서라 하셨을 게 눈에 보이듯 그려진다. 언제까지고 엄마의
할머니의 한옥집 막내로 머물고픈 나이 40 넘은 여편네. 다시 7살로 돌아가 한옥집 아랫목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진다. 꼬리가 길다고 야단 맞고 싶어진다. 그 밤은 깊고 신비로웠다. 한옥집의 밤. 시골집에서 밤을 보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시골집의 밤이 얼마나 깜깜한지, 얼마나 고요한지, 별은 얼마나 밝은지, 밤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름밤의 모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겨울밤이 얼마나 쨍하게 추운지, 아랫목 방구들은 얼마나 뜨끈한지, 그리고 그 밤에 얼마나 많은 꿈과 상상과 환상의 여지가 존재하는지, 도시의 불빛과 오락이 없는 시골집의 밤은 그토록 고요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방 안에 웅크린 사람들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놀고 방바닥을 파고든다. 밤은 깊고 이야기는 신비롭다. 꿈은 아름답고 때론 으스스하다. 신비의 이야기를 타고 밤새 멀리 갈 수 있다. 나는 꽤 늦은 나이까지 엄마 아빠 가운데에서 잠을 잤다. 오줌 싸배기여서 특별 관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모기장 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자던 시간은 각별했다. 게다가 언니들은 모르는 비밀도 있었기에 더욱. 어느 날 한밤중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깨어 있었는지 모를 어느 밤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수진아, 꼼장어 먹으러 갈래? 곰장어가 뭔지 몰랐지만 느낌상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할 것 같은 그 맛. 워낙 먹성이 좋았고 세상 못 먹는 게 없었던 나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한밤중에 언니들은 떼어놓고 나만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서다니. 그보다 짜릿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쩌면 백제문화재 같은 행사 때였는지도 모르겠다. 평소에 없었던 포장마차와 불빛들이 밤새도록 질비하던 밤이었다. 한밤중 포장마차는 근사했다. 파란색 천막 안의 세계는 어른스러웠고 훈훈했다. 엄마 아빠의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도 좋았다. 원래가 술을 즐기시는 엄마와 그에 비해 술을 못 하시는 아빠지만 그 밤의 분위기에 소주 한두 잔은 누구에게도 좋았을 것이다. 기억나는 메뉴는 닭똥집과 곰장어. 소금기름에 찍어 먹는 구운 닭똥집은 새로운 맛이었고 곰장어는 예상대로 꼬들거리는 게 먹을만했다. 한밤중 포장마차 안에서 닭똥집과 곰장어를 먹는 어린아이라니. 그 일이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쩌면 진짜일 수도, 어쩌면 꿈일 수도. 백제문화재 밤. 불빛이 가득하고 폭죽이 터지던 그 흥분된 날 달밤의 꿈이었는지도. 그 후에 안방에서 언니들 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언니들 방은 또 그 방대로 재미가 있었다. 낮은 서랍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 베개와 이불을 얹어 놓았다. 우리는 밤늦도록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놀이를 하며 놀곤 했다. 큰언니가 허락하면 베개 싸움도 하고, 메밀묵, 찹쌀떡 소리가 들리면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빼꼼히 내다보았다. 아저씨가 목청을 돋우며 지나가고 있었다. 놀이가 끝나면 셋이 요와 이불을 쪼르륵 깔아놓고 정작 이불 속이 아닌 그 아래 따뜻한 방바닥으로 기어들어간다. 잠들 때까지 이야기 테이프를 틀어놓고 테이프가 끝도 없이 돌아가게 하며 잠을 청한다. 그렇게 불이 꺼지고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한옥집의 밤이 되면 이야기 속 신비한 세계로 꿈과 함께 빠져들어간다. 다정함과 무서움, 신비함과 따뜻함이 함께한 한옥집의 밤이었다. 낮에는 우리 자매들의 기쁨과 몸의 숲속이 되어주는 나뭇가지와 꽃가지로 가득한 정원은 밤이 되면 기괴한 나무 정령이 가득한 기묘한 공간으로 변화한다. 기이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하여 가까이 하기엔 두려운 공간.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꺾어지거나 기왓장 위로 푹감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 어느 도깨비가 왔나 오싹하여 이불 속을 파고들게 하던 밤의 마당. 그 마당을 낀 옛 한옥의 방에서 우리는 무수한 밤들마다 새로운 세계로 날아갔다. 마치 웬디와 동생들이 피터팬을 따라 밤 하늘을 따라 네버랜드로 가듯 우리도 환상으로 인도하는 작은 문을 지나 신비한 세계로 날아가곤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밤. 그런 날은 엄마 아빠가 언니들만 데리고 홍성 외갓집에 가시거나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시는 날이었다. 아이들 셋 다 데리고 가기는 힘드니 제일 어린 나는 할머니와 함께 남겨지는 것이다. 나는 그런 밤을 좋아했다. 평소엔 할머니 방에서 잘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날이면 따끈따끈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었다. 할머니가 씻겨주고 같이 앉아서 저녁에 손자 병복 같은 드라마를 본 후 석유난로에 구워낸 흰떡을 조청에 찍어 먹고 할머니가 깔아주신 두툼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자면 그 얼마나 따스한 밤인가. 식구들이 없어 더 고요한 밤이었다. 복렬 언니도 어딘가에서 늘어져라 뻗어 있을 것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겨울밤은 따뜻했다. 그렇게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방이 너무 뜨거워서였을까? 무서운 꿈을 꿨나? 새벽에 눈이 떠졌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났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뒷간에 가셨나? 요강이 여기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1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다. 무서우면 이불을 파고들어 더 자면 될 것을 나는 엉금엉금 기어나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할머니.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 할머니. 부엌에 계신가? 그렇다고 가보기엔
밤에는 부엌도 무서웠다. 이 깜깜하고 어둡고 얼어붙은 밤에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에 간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콧물도 줄줄 나왔다. 내복만 입고 차가운 한옥집 마루에서 나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울었다. 할머니를 찾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할머니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신비한 통로로 사라져버린 걸까? 엄마 아빠도 언니들도 없는 이 밤을 틈타? 자그마한 우리 할머니만 통과할 수 있는 신비의 세계로?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그렇게 어지럽고 무서운 세계로 가버린 걸까? 눈물은 끝도 없이 흘러내렸고 상상은 상상을 몰아 점점 더 크고 두려워졌다. 얼굴은 차가워지고 발은 얼어붙어 갔지만 방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쪽 별채에서 자고 있을 복렬 언니도, 뒷채에서 잠들어 있을 화순 언니네도 아무도 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고 혹은 외면하고 자는 깜깜한 밤이었다. 그렇게 나의 눈물 콧물과 함께 날은 희뿌연히 밝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 다녀오신 길이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날 달래주시고 따뜻한 방 안에 데려가 앉히고 할머니표 흰죽도 끓여주셨다.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다니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쩜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지. 아니, 한옥집의 깜깜한 시간은 그런 생각조차 마비시켜 버렸던 모양이다. 어쩌면 스스로의 상상에 발이 묶여버린 내가 나 자신을 가두어 버렸는지도. 그 무섭던 밤, 아니 그 황홀했던 밤, 한옥집의 밤이 나는 그립다. 뒷간 귀신이 살던 그 집, 나무에 정령들이 가득하던 마당이 있던 집, 손가락을 빨면 잡아가는 괴물이 방 구석에 숨어 있던 집, 그토록 무섭고 그토록 따뜻했던 그 집, 그 마당, 그 방, 그리고 그 밤, 한옥집의 밤. 숨바꼭질 술래잡기 할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해주는 술래가 있었고, 잡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숨 죽이기까지 하며 숨는 동생도 있었죠. 숨을 만한 장소라야 서로 뻔히 아는 터라 나름 꼭꼭 숨는다고 해도 못 찾을 리 없죠. 단지 같이 놀기 위해 속아주고 눈 감아주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이 놀이가 이제는 걸리면 죽는 오징어 게임으로 변해버렸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 게임도 누군가에겐 추억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